자, 방문객. 오늘도 이제 똑같이 대답을 해볼 건데 화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가 있어요. 화자가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 화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화자의 뭐 정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성찰 결과라든지 기타 등등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이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는지 어쩌라는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우야, 너는 문법이 좋아, 문학이 좋아? 응. 둘 다 좋아? 태영아, 너는? 아, 문법이 좋아? 재호야, 너는? 아, 그래? 그럼 둘 다 잘하는 지우가 한번 해석을 해줄 건데, 자, 사람이 온다는 거는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화자가 뭐래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화자가 뭐래요? 뭐가요? 사람이 온대요? 내일 온대요? 뭐 내일 3시에 온대요? 아니,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화자가 뭐래? 화자가 내린 결론이 뭐야? 뭐가? 그래, 그 한 문장 말하기가 이렇게 어렵냐고. 화자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유가 나오겠지? 그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아, 지우야, 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의 미래가 함께 오고 응?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지기도 쉬운 마음. 그렇지. 그의 과현미 이런 시간들이 같이 오고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삶 전체가 같이 오고 부서지기도 쉽고 많이 부서져도 봤던 그 마음이 오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화자 뭐래? 뭐해? 뭐래? 어쩌라고? 뭐 어떻다고? 네 입에서 말한 거 그대로 얘기해봐. 화자가 뭐래? 한 사람이 오는 것. 사람이 오는 것은 어떻다? 어떤 일이다? 어떤 일이? 사람이 오는 건 뭐다? 미래가 함께 오고. 그 전에 전에요? 어마어마한. 아, 어마어마하다. 그치?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러고서 이유 몇 개 들어줬어? 3개요. 그렇지. 이유 3개 땅땅땅 들어줬어. 자, 마저 읽어볼게.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이러죠.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대요. 더듬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제 좀 헤아려 볼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바람이 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끝에 가서는 환대가 될 것이다 이래요. 환대라는 것은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는 대환영, 융숭한 대접 그거죠. 내가 바람을 흉내낸다면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러죠. 자, 사람이 오는 건 어마어마해. 이유 땅땅땅. 어쩌라고? 지우야, 어쩌라고 그래서? 네. 화자가 응.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뭐 어떻다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이유였어. 5마리 사는 거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줄게. 자, 사람이 오는 건 어마어마해. 왜냐면은 이래 이렇기 때문에 그래. 그게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그 갈피를 아마도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대.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대, 바람은. 그래서 내 마음이 바람을 흉내내면 끝에 가서는 환대가 될 수 있을 거래. 자, 이제 뭐 얘기해봐. 그 응, 사람의 응, 마음을 응, 더듬는다면 응. 환대를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환대가 될 것이래요. 더듬 줄 알게 되면 네. 그건 뭐가 된다고? 환대. 환대가 될 수 있다? 이거 할 줄 아는 놈이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을 더듬을 줄 아는 놈이 누구예요? 이 시에서? 그렇죠. 이게 바람. 잘했어, 지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왜 시키냐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시는 내가 다 분석을 해줄 거니까 사실 이거 안 해도 너네 다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주는 숙제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이 자꾸 들어가. 근데 그 작품을 너네가 그냥 진짜 생판 모르고 찍을 순 없잖아. 지금 하는 이 작업을 내가 안 가르친 작품을 너네들이 읽어볼 때 혼자 해볼 수 있어야 돼서 자꾸 이걸 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화자 찾기, 상황 찾기, 태도 찾기거든. 그래서 매번 내가 이거를 같이 한 번씩 해주는 거니까 앞으로 숙제할 때 혼자서 이거를 안 배운 작품에다가 해보고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좀 나을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진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옆에 옮기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해. 이제 뭐 요건 됐고 여러분들 이 밑으로 이제 필기하시는데 요 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전 여기다 적을게요. 열거법, 점층법, 그다음에 가정법. 다 쓰셨나요?
열거법이라는 거는 특정 시어를, 여기 나와 있는 시어를 줄줄줄줄 늘어뜨려 놨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열했으면 그건 다 열거법이고, 이 열거라는 단어는 꼭 문학이 아니어도 우리가 열거했다 이런 말로도 평소에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점층법, 점점 시어의 의미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도 점층이고, 확장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도 점층이고, 반대말은 점강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점층만 알아둡시다. 그리고 가정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정하다 뭐 이런 단어를 알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약에 이러면서 가정하는 거. 그래서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 뭐뭐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음이율, 이거 이제 처음 보실 텐데, 음이율이라는 거는 특정 위치에 반복돼서 운율이 나오는 거예요. 특정 위치에 그 음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음이율을 아직 안 배웠다라고 쳤을 때, 그냥 여기를 보셨을 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거 보시면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표현, 어떤 수사법이 떠오르세요? 대구 떠오르시죠? 대구법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겠죠. 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반복과 변주. 이 말도 우리가 참 자주 썼다, 그지? 반복하면서 살짝 차이를 주잖아.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얘네들은 다른 단어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 위치에 그런 뭐 문장 성분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위치에 그 단어가 오기만 하면은 된단 말이야. 근데 음위율은 그 자리에 발음이 똑같은 게 와버려야 돼.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둘 다 리을 받침이죠. 발음이 똑같은 거야. 같은 자리에 같은 발음이 온 거야. 맨 앞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두운. 여기 는 반복되죠. 중간에 왔다 그래서 허리에 왔다 그래서 요운. 같이 반복되죠. 다리 쪽에 왔다 그래서 가군 이럽니다. 이 두는 이제 두통할 때 두고, 이 요는 우리 허리 요통할 때 요고, 이 가구는 이제 각다기 할 때 각입니다. 다리 각. 이거 이제 분석해 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방문객과의 만남에 대한 깨달음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 집에 손님을 오는,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오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 살면서 거의 해보기 어려운 희귀하고 특별한 경험이실까요? 그러시진 않죠? 굉장히 평범한 일이죠. 근데 되게 평범한 일을 갖다가 이 화자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러면서 그 이유를 막 들어주죠. 일상적 경험에 의미 부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일상적 행위, 일상적 경험인데요. 거기다가 화자가 화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거야.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그래서 요만큼이 깨달음이죠. 여기서부터가 화자 본인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고요. 한 사람의 일생이 같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일생 줄줄줄 나열했으니까 무슨 법? 잘하셨어요. 월열급법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일생. 과거, 현재, 미래, 일생. 뭐예요? 점점 의미가 확장되는 점층법.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뭐 열거를 하면서 운율, 박자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문장 두 개 한번 보실게요.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무슨 법?
기본 일단 뭐가 보여요? 때문에 반복되죠. 나 이거 무슨 법이야? 음이유 대구법. 대구법. 그리고 반복이 되는데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반복과 변주. 그리고 당연히 저것도 맞죠. 저거 뭐냐? 저거. 이것도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굉장히 어떤 거예요? 부서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했다라는 거는 상처받기도 쉽고 이미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한 상태죠. 그런 되게 여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아마도 누구는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대요. 바람은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더듬을 줄 아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부서지기 쉬운 타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살펴볼 수 있는,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근데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끝에 가서는 뭐가 될 수 있다? 환대가 될 것이다 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화자는요, 손님이 왔을 때, 방문객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환대를 해주는 게 소망이에요. 이게 화자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람을 흉내내서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 뭐 그런 것 같다, 뭐 납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숲시처럼 우리는 왜 숲이 되지 못했을까? 막 이렇게 어떤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을 흉내내면은, 그런 바람을 흉내내면은 환대가 된다. 이게 어떻게 소망이냐? 말할 수 있죠. 우리 위에서 한 말이랑 쭉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오는 게 되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바람을 흉내내면 걔네들을 이제 환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난 엄마 아빠 사랑해.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만약에 엄마가 막 5,000년 살게 되면은 나 아우디 사줘. 마음에 이제 엄마가 5,000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만약에 엄마 5,000년 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 끝이죠. 끝이죠. 끝이고요. 요 시를 이제 잠깐 줄여볼게요. 시를 왜 줄였냐? 시의 어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조라는 건 말투거든요. 말투를 따질 거면은 시의 어디를 봐야 돼? 뒤. 그죠? 그 끝을 봐야 돼. 다.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죠. 뭐뭐 했다. 지금 어조를 따지려고 봤는데 어미가 다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 그러면은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나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좋아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딱딱한 느낌이 났다라는 걸.
여러분이 푸시게 될 문제에는 이 말투가 딱딱하다라는 말을 온갖 있어 보이고 전문적이고 정확하고 멋있는 말로 해줄 거야. 단정적 어조라느니, 뭐 간결하다느니, 담담하다느니 이런 말을 써줄 거야. 결국에는 그냥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딱딱하다는 거랑 다 이어지는 말이죠. 예, 제가 여기다가 뭐 담담한 어조, 간결하다, 단정적이다 이렇게 써드리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 느낌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요거 정도는 알려줄게. 자, 이렇게 딱딱하면은, 그러니까 어조가 딱딱하면은 이 어조가 딱딱한 게 시에 뭘 좌우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말투는 시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딱딱하면은 감정이 절제돼 있고 굉장히 시가 좀 담담한 느낌을 주고 막 이렇게 격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빠져 있고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어조이냐는 그냥 문제에서 말을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분석은. 다음으로 가볼게요. 일상적인 만남을 해요.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제시가 돼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시에서는 사람이 온다는 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 만난다는 거, 일생과 만난다는 거, 상처받기 쉬운 마음과 만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일생과 만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에서 이제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과의 만남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라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이런 단어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람이 만난다는 건, 관계를 가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바꿔 말하면 어쩌라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정성을 이제 줘야 된다, 쏟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우리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방문객에게 정성을 보여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하는 거, 이 단어로 표현했어. 무슨 단어? 무슨 단어? 바람이요? 예, 뭐요? 바람 밑에? 어마어마하다는 일이요? 환대요, 환대. 이렇게 타인을 잘 맞이해 주는 거, 이게 환대죠. 근데 이 환대를 누가 잘한다고? 바람이 잘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방문객에 뭐가 오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처받기 쉬운, 이미 많이 받았을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나요? 오늘 영상 볼게요. 여기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기 아까 했죠?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 오기 때문이다를 반복하고 있다. 화자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일인 이유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 말하면 강조되죠? 두 문장이 서로 뭘 이룬다?
대꾸를 이룬다. 반복과 변주가 쓰였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쓰였다. 가군이 쓰였다.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다른 이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 바람. 자신에게 오는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해서 대해주는 그 태도가 안 돼.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에 바람처럼 손님을 위한 일을 하길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뭘로 나타내고 있어요? 뭐뭐 한다면 가정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읽어드릴 건데, 자, 성격, 독백적, 인식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가 누구한테 말을 걸거나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가 아니라서 독백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앞에서 배운 시도 다 그냥 독백적이기는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인식적이라는 거는 되게 평범한 일상에 이것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자기가 인식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인식적인 거고요. 소재는 만남과 관계. 주제,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깨달음, 만남의 소중함, 이게 주제예요. 주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우리 머릿속에 이 주제가 굳건하게 있으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주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를 봤을 때 이게 주제지 하고 그냥 보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징, 타인과의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고 의미 강조했고, 종결어미 다를 써가지고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좀 단정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는 단정적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네요. 자, 요 시 있죠? 작품. 여기 행에 맞게 나눠주세요. 1에서 8행, 9에서 13행, 14, 15행. 요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쫙쫙 그어서. 그래서 각 이제 나눈 요만큼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에 좀 쉬워지는데요. 참고로 이 나누는 거는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이게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거 나눠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OX. 야, 재호야, 너는 서술형 평가가 좋아? 아니면은 OX 평가가 좋아? 서술형이요. 서술형 좋아해? 그럼 너는 이거 숙제 다 서술형으로 해와, 다음 주부터. 야, 혹시 태영이는 서술형 좋아해, OX 좋아해? OX가 좋지, 그치?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11행의 마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기 쉬운 방문객의 내면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말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암튼 간에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의미한다. 맞아, 틀려? 맞죠? 잘했어요. 두 번째, 태용아, 화자는 타인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어 하니?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꼴 관계를 맺는다,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다 적어두세요.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는 거는 서로 관계를 맺는 거, 만나는 거 이걸 의미한다. 바람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당연히 틀렸겠죠. 당연히 틀렸고, 그럼 바람은 무슨 대상이에요? 뭐 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태영씨? 맞아요. 닮고 싶은, 되고 싶은, 본받고 싶은. 수고 많으셨어요. 자, 재우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서술형이 좋아, OX가 좋아? 그죠? 타인을 바라보는 화자의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맞아, 틀려? X야. 대조적 시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X야. 자, 6번.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 아니야? 안 해. 잘했어. 자, 지우야.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반복이기에 발생한 상처다. 아니야. 이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찾아오는 이 방문객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여리고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상처 받기도 쉽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정성껏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인생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상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8번. 지우야. 종결함이 다를 반복해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아니죠. 요렇게 자르면은 여기는 맞죠. 화자의 단호한 의지, 그런 게 없어요. 이 시의 성격이 뭐 독백적, 인식적, 이게 내가 알게 된 깨달음에 대해서 독백하듯이 얘기를 하는 시잖아. 의지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지. 만약에 진짜 의지를 좀 강조하는 시라면은 뭐 종결함이 다, 뭐 이다 보다는 해야 한다? 하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 하자. 이런 말이 나왔을 거야. 그런 게 없죠? 우리가 의지를 가질 부분이 없어. 왜 X야? 아, 지우야. 화자가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는 궁극적 소망은 환대다. 맞아, 틀려? 맞죠? 잘하셨어요. 자, 이제 10번부터는 그냥 제가 할게요. 1, 2행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시의 성격은 애상적이다. 여러분들, 애상적이다의 의미는 기억하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애상적인 거 슬픈 거야. 당연히 틀렸겠죠?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타인과의 만남으로 자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X예요. 맞는 단어들로 틀린 말을 썼어.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이제 상처받은 타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아야지 내가 타인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12번. 바람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여, 아 이거 좋다. 생명력을 부여하여 혹은 인격을 부여하여, 이런 말 나왔으면 무슨 법 쓰였다는 거죠? 그 의인법? 아 좋아. 어우 잘하긴 해. 의인법 쓰였다는 거거든요. 바람 있는 데를 보면은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이래. 바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준대. 이거는 상당히 지능적인 행동이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이 쓰인 거야, 안 쓰인 거야? 쓰였어. 자, 그 다음.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타인의 마음을 더듬는 거, 어루만지는 거, 이해해 주는 거, 화자의 소망인가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일상적 상황이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아유, 맞는 말이고요. 행간걸침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여기 잠깐 킵하시고요. 특정 시어에 정서를 이입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서를 이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하거든요. 안 배웠어요. 안 가르쳤어요. 지금 뭐 감정을 어떤 대상에다가 내 감정을 이렇게 투영하고 이입하고 뭐 그런 건 없었고요. 14번 행간걸침. 요거 한번 봅시다. 행간걸침이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있잖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했으면은 엔터를, 여기서 엔터를 쳐야지. 근데 그 갈피를까지 쓴 다음에 엔터를 쳐. 이게 행간걸침이야. 이렇게 갑자기 엔터를 쳐버리니까 그 갈피를 이라는 말이 이쪽이랑도 연결이 되고 이쪽이랑도 연결이 된 거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냐? 참신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낯설게 하고 싶어서, 그러한 이유로 행간걸침을 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행간걸침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얘들아 꼭 적어놔. 시적 긴장감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막 긴장되고 내용이 막 이렇게 재밌고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형식상의 참신함을 주었다가 시적 긴장감이야.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특별함을 가미했다가 시적 긴장감이야. 그럼 행간 걸침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한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너네 역설법으로도 시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을까? 자연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을까? 네. 진짜? 시적 긴장감이라는 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네. 표현법에다가 주는 거예요. 참신한 표현. 그러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명사만 줄줄이 나열돼 있어. 가능해? 이것도 시적 긴장감이야? 가능해? 응, 가능해. 그냥 다 가능한 거야. 시적 긴장감은 그냥 형식상의 어떤 특별함을 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절대 꽂히지 마세요. 네, 그래서 14번에 O고 15번에 X.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쉬었다가 문법을 봅시다. 자, 우리 지금부터 문법을 나갈 건데요. 음은 요거를 이제 띄워서 안 하고 일단 좀 한번 칠판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책을 쓱쓱 읽을게요. 우리 오늘까지는 복습인 거 아시죠? 오늘까지는 이미 배운 내용인 거 아시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처음 하는 내용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념부터는 확실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의문의 의미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의문은 소리예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예요. 기호거나 글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나 술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과 술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물과 술의 의미가 다른 이유는 내가 입술 두 개를 마주쳐서 물하고 발음을 했을 때랑 이 혀끝을 잇몸에 대가지고 술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을 하자면은 얘 때문에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우리가 의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우 앞에 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이런 단어가 있었다.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이유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좀 입 모양을, 혀 모양을,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라고 발음을 했을 때랑 임마라고 발음을 했을 때 그 발음, 그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표현하자면 얘 때문에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발음이 같아요. 학교 가라고 말할 거예요. 학교 가라고 말할 건데 내가 학교 가라고 말했을 때랑 학교 가라고 말했을 때랑 의미가 다르죠. 하나는 궁금한 거고 하나는 명령하는 거잖아요. 가라고. 나의 억양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면 억양도 의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랑 밤이거든요. 요게 이제 길게 발음하는 거고 요게 짧게 발음하는 건데 우리가 길게 발음을 하게 되면은 먹는 밤이 돼요. 밤, 양갱 긴 발음이 되고 이 짧은 건 이제 어두운 밤. 밤에 밤 하늘을 날아. 이게 좀 길이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양, 길이, 자음, 모음 모두 의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딱딱 끊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딱딱 끊어지죠. 나눠지죠. 그래서 얘를 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딱딱 우리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 이 밤 길이가 다른데 뭐 몇 초 동안 끌어야 된다느니 뭐 그게 딱 정해진 게 없잖아. 비분절 의문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단 한 가지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 버린 두 단어. 이 한 쌍을 갖다가 최소, 대립, 쌍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죠? 다 아시죠?
우리의 관심 대상은 분절 의문입니까? 비분절 의문입니까? 그쵸, 분절 의문이죠. 우리는 자음 모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음과 모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분절 의문 배웠으니까 음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한 번에 몇 글자 발음할 수 있죠?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한 글자 발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 같은 걸 풀 때 삼음절로 쓰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알아서 다 세 글자로 쓰시잖아요. 왜?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게 일음절, 그러니까 1글자니까 삼음절로 쓰면은 그냥 세 글자 쓰면 삼음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절이라는 거는 한 번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 이 음절에는 초성, 중성, 종성 얘네들로 이루어집니다. 요런 단어가 있을 때 가는 초성, 중성이죠. 강은 초성, 중성, 종성이죠. 앙은 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냐? 의문이라 하면 뜻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으로, 자음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중성과 종성만 있는 글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음절의 중심이 되는 애는 초, 중, 종 중에 누구? 중성이 되겠네요. 오케이. 초성이 담당하는 거, 아니, 초성을 담당하는 거 자음, 중성을 담당하는 거 모음이고요. 종성을 담당하는 거 자음이죠. 그래서 뭐예요? 요약하면 모음은 음절의 중심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자음이란 무엇인가? 모음이란 무엇인가죠? 그 다음은 자음은 초성이랑 종성을 담당하는 친구고요. 발음을 할 때 그 혀나 입이나 뭔가의 이제 발음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예요. 장애물 달리기 할 때 혹은 장애인 할 때 그 장애죠. 그래서 자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따져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음 중에서는 소리가 울리는 게 있고 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음이랑 유음, 그러니까 뭐 미음, 니은, 받침, 이응, 리을 이런 애들은 우리가 떨리는 공명음이라고 하고 그뜻, 붓, 즈스 이런 애들은 공명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모음. 모음은요, 음절의 중심이 되고요.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나요. 아, 야, 여 장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요. 그리고 100% 공명음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자음이 특정 자음이 있을 때 그게 울림 소리인지 안 울림 소리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안 울림 소리거든요. 지읒이. 근데 얘를 발음을 하면은 울려요. 즈. 왜 울리냐? 모음 없이는 자음을 발음을 못 하거든요. 얘를 발음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모음이 껴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음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음이란 이렇고 모음이란 이렇습니다. 근데 모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두 종류로 나뉘어요. 모음은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지요. 단모음이라 하면은 이제 발음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나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애들이에요. 이, 아, 오, 우 이런 애들. 근데 이중모음은 처음 발음을 했을 때랑 끝에 갔을 때랑 입술 모양이나 뭐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애들입니다. 야, 여, 왜, 와 이런 애들. 이 이중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중모음의 예시로 뭐 야랑 왜랑 요랑 왜?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야라는 이중모음을 만든다고 칩시다. 야를 진짜 천천히 발음하면 이야, 이야, 이야가 되죠. 그죠? 우리 야를 만든다고 하면 이가 엄청 짧게 발음되고 아가 발음되고 야가 완성되죠. 그 다음 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왜 앞에 있는 오가 엄청 살살 발음되고 그 다음에 애가 발음되면서 왜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 만들어 볼게요. 이요 이요 하면서 이제 이가 엄청 살살 발음되고 오가 발음되면서 요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왜 하면은 작게 우가 발음이 되고 애가 발음되면서 왜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이 발음이 나는 애들을 Y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 발음이나 우 발음이 나는 애들 있죠? 오 발음이나 우 발음이 나는 애, 얘는 W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좋아요. 여기까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23쪽에 왼편 보시면 우리 백지예요. 여기다가 이거 필기를 싹 해주실 건데 볼펜 색상을 한 3가지 쓰셔서 깔끔하게 한 필기를 좀 해주세요. 야, 이렇게 그 파란 데다가 쓰면 어떡해. 그래, 거기 하얀 데다 써야지.
적어요? 아니요? 다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연하겠지만 자음이랑 단모음 표를 외울 거잖아요. 외울 건데 분류 기준에서 뭐가 있는지, 그냥 분류 기준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것이 뜻하는 의미가 뭔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그냥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책에 읽으면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그냥 제가 조금 머릿속에 박히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겠다. 자, 자음의 분류 기준은 먼저 위치. 가장 겉에서부터 가장 안쪽까지 5개 들어갑니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입니다. 입술은 말 그대로 입술을 마주치는 소리고 잇몸은 혀끝이 잇몸에 닿아서 내는 소리고 센 입천장 소리는 이제 그 혀가 센 입천장에 쭈악 닿으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읒, 치읒, 쌍지읒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닿으셔야 되는데 어디에 닿냐? 그 여린 입천장에 닿죠. 그래서 여린 입천장 여기를 이제 혀로 잘 떨면 뭐가 나와요? 가래가 나오죠. 그 발음이 바로 여친, 여린 입천장. 그다음에 목청은 그냥 여기로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 목청 소리를 잘 내면 뭐가 나요? 입냄새가 나죠. 그다음에 방법도 5가지가 있는데요.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 비음, 유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파열음 하면은 우리가 파열이라고 하면은 터지는 게 파열이잖아요.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그, 뜨, 뿌, 패 이런 애들. 그리고 마찰음은 이게 마찰이잖아. 통로를 벌려서 공기가 이렇게 마찰되게 내는 소리야. 그러니까 스, 이런 애들. 그리고 파찰은 파열하려다가 마찰 일으키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막았다가 마찰을 시키면 되겠죠.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센 입천장 소리랑 파찰음은 똑같다. 즈츠츠가 들어간다. 그리고 비음은 이제 코를 막았을 때 내기가 어려운 소리. 미음, 니은, 이응인데 이응은 반드시 초성이 아니라 종성의 이응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니은, 이응, 미음, 니은, 이응 안 되죠. 비음이고요. 유음은 이제 혀의 양 옆으로 공기를 흘리는 발음. 그래서 아라, 리을 하나 들어가죠. 그다음에 세기. 요거는 얼마나 세게 내냐예요. 평음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평범하게 낸 소리. 그드, 브즈, 스 이런 애들. 된 소리는 쌍자음이죠. 그래서 끄뜨, 뿌스, 쯔 이런 애들. 거센 소리는 이제 예사 소리에다가 히읗이 살짝 껴들어간 소리. 그래서 크트, 푸츠 이런 애들이 거센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울림 여부. 울림 여부는 이제 OX로 따질 수 있죠. 만약에 울리게 되면은 울림 소리. 안 울리게 되면은 안 울림 소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음이에요. 단모음이에요. 자, 단모음은 먼저 혀의 위치인데 이 혀의 위치는요. 앞이냐 뒤냐예요. 그래서 앞이면은 전설 모음이고 뒤면은 후설 모음인데 자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발음을 자각이 되잖아. 자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아마 없으실 건데 제가 오늘 자각을 시켜드리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 모음이 이렇게 나눠서 이만큼이 전설 모음이고 이만큼이 후설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전설 모음의 얘랑 후설 모음의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와요. 자, 무슨 말이냐? 이 혀의 위치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으로 당겨지면은 사람이 말을 이렇게 도라에몽 비실이처럼 하게 돼요. 뚱뚱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동생이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동생 말을 따라할 때 그대로 따라하지 않잖아요. 형이 먼저 했잖아. 형이 먼저 했지.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맨날 재미있게. 그때 우리가 이 발음만 써요. 맨날 재미있게. 형이 먼저 그랬잖아. 형이 먼저 그랬잖아. 아 때릴 거야. 아 때릴 거야. 킹 받는 이유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너무 앞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후설 모음은 아 라고 하면은 이 소리가 뭐 저기서부터 나오거든요. 확실히 혀의 그 땡겨짐이 그 포인트가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아 보이고 싶을 때 약간 이제 강사 생활 처음 할 때 그 막 평소에 얘기할 때는 아 얘들아 안녕, 아 숙제 해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히 좀 있어 보이고 싶을 때는 얘들아 안녕, 숙제 해왔어? 최대한 최고점을 뒤로 보내면은 이게 사람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죠. 이게 바로 혀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입술 모양. 이거는 그냥 너무 쉽죠? 이건 너무 쉬워요. 납작하면 평순이고 동그라면 원순인데 원순에 들어가는 게 뭐 오, 위, 뭐 이런 애들 원순이고 나머지는 다 평순이죠. 다 납작해요. 그 다음에 혀의 높이. 혀의 높이는 우리가 고중저로 따집니다. 혀의 높이가 높을수록 턱이 올라가요. 입이 다 물려요. 그래서 저모음일수록 입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 발음할 때는 이 여기 턱이 좀 올라 있는데 아 이럴 때는 이게 턱이 바닥까지 내려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고중저 이게 점점 내려옵니다. 이거 이제 좀 주의하면서 외우시면 좀 느낌이 오겠죠. 책에 다 있는 거니까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니까 이 책을 보자. 자, 23쪽. 펜 한 개 들고 표시하면서 갈게요. 자, 이 보라색에 의문의 개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문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대로 이대로 쓰시면 돼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게 물불풀. 결과. 자음은 의문이다. 밑에 예시 들어준 게 달돌들. 결과. 모음은 의문이다.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종류에는 분절 의문이랑 비분절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절 의문이라 하면은 자음과 모음이죠.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눈으로 딱 확인이 되고 귀로도 확인이 딱 되는 그런 애들. 우리 관심 대상은 1번이므로 2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으로 가실게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날개에 또 노란색으로 뭐가 있죠? 음절과 어절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싱거운 국물을 마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싱거운 국물을 마시다 이렇게 적혀 있죠. 말 그대로 발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음이 나는 대로 옮기시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절을 쓰세요. 그러면은 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냈어요.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이거 그대로 냈거든요. 음절 개수 세는 거 냈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해볼게. 나 음운 세는 것도 냈거든. 싱거운 국물을 마시다라는 문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용된 음운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받침 이응이랑 초성 이응을 둘 다 적어야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초성 이응은 반드시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성 이응은 무조건 빼고 쓰시고요. 국무를이죠. 이렇게 발음 나는 거 기준으로 써주셔야 돼요. 국물을에 해당하는 의문을 쓰는 게 아니라 국무를에 해당하는 의문을 쓰시는 거고요. 개수를 셀 때는 겹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실게요. 아시겠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절. 자,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문장의 어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어절입니다. 그냥 뭉탱이씩, 어절은 뭉탱이씩 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절 개수
음절 개수, 음운 개수, 그리고 사용된 음운 다 써라.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의 사례 하면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최소 대립상. 여기 체크해 주세요. 단 하나의 음운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두 단어. 이 한 쌍짜리 단어를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달과 말은 최소 대립상, 학과 혹은 최소 대립상.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물과 술도 최소 대립상, 엄마와 임마도 최소 대립상. 그렇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 체계. 요거 이제 표를 통으로 암기를 하실 거죠, 여러분들? 이 자음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반달공 조심해 못 나올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순서를. 자유롭게 외우세요. 그리고 좋은 방법에 나와 있는 이 파열음의 뜻, 파찰음의 뜻, 마찰음의 뜻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 나올 때는 파열음을 쓰세요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공기를 막았다가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절대 파찰음을 쓰세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넘어갈게요. 좀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모음 체계죠. 모음 체계 여러분들 키위로 외우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겁다 우동으로 외웠어요. 이렇게 뜨겁다 우동을 2번 적은 다음에 이 후설 모음은 냅두고 전설 모음에서 첫 번째 거를 세우고 나머지에 다 그냥 1을 붙여버려요. 그럼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가시면은 이중모음 표가 있어요. 이중모음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야를 만들 때는 이에다가 단모음 아가 붙는다. 여를 만들 때는 반모음 이에다가 어가 붙는다. 그리고 밑에 이제 왜 만들 때는 w에다가 이제 애가 붙는다. 근데 중간에 의 여기만 체크해 주세요. 의 만드는 방법. 다른 애들은 반모음에 단모음이 결합하는데 의는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해요. 반대죠? 얘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7쪽. 여러분들 27쪽 보시면은요. 모음에서 우리 단모음에서 이 친구들은 모두 이제 단모음이기 때문에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위나 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꼭 단모음으로 의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위, 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를 허용하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제4항이에요. 그래서 부침에 왜,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그대로 뚫었으니까 다음 주 주간 테스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항 보실 건데요. 제5항에 이제 야, 예, 여, 예 이런 애들 다 이중모음이죠, 여러분들. 얘네들은 다 이중모음이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요. 근데 다만 이 뒤로 선생님이 뚫었거든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젖저처는 젖저처로 발음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가지어의 기본형, 가지다. 그리고 찌어의 기본형, 찌다. 그 다음에 다치어의 기본형, 다치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활용한다고 할 때 기본형에 다 앞에서 끊으실 거죠? 이렇게 끊으세요. 그러고 나서 가지어, 찌어, 다치어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우리 이거 표기 어떻게 하죠? 가, 저, 찌, 쩌, 그리고 다, 처 이렇게 표기를 하실 거죠.
그럼 이거 이제 읽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랑 쩌랑 처는 처로 발음하래요. 그래서 요게 바로 다만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는 처로 발음한다 적으신 다음에 이 중에 있는 예시 한 가지 외우셔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 투 보실게요. 다만 투 보시면요. 예, 리에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단어가 있을 때 예나 리에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예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예나 리에가 아닌 예가 있죠. 얘는 개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개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다. 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개 이렇게 읽으셔도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 리에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적으시고 예시 하나만 들어주세요. 책에 있는 거 이제 외우셔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올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다만 3, 4는 선생님이 의 발음 방법이라고 4가지를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4가지를 그냥 그대로 외워주세요. 의의 발음. 자, 첫 번째는요. 이 의가 첫 음절에 올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가 둘째 음절 이하에 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관용격 조사도 의가 있잖아요. 조사 의일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의가 아니라 자음에다가 의가 올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건데 주의사항 원칙이랑 허용을 따로따로 좀 아셔야 돼요. 첫 음절에 의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의로 발음을 하지만 허용은 뭐 없어요. 그냥 의로 발음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글자 의는 그냥 의로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부터 이제 그 이후에 혹은 둘째 글자에 의가 왔다. 그때 원칙적으로는 의로 발음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 이로 발음을 하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의 얘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의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라고 발음을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의가 올 때는 반드시 이로만 발음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이쪽에다가 들어드릴게요. 이쪽에 들으면 되죠. 이걸 지울 필요가 없죠. 이쪽에 들어드릴게요. 자, 첫 음절에 의가 오는 단어 의사.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의사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음절 이하에 의가 오는 거 회의. 원칙적으로는 회의라고 읽으셔야 되지만 회의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다. 세 번째 조사의 이거는 뭐 우리의 하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하고 읽어야 되지만 우리애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음은 우리 희망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희망 이러면 안 돼요. 희망으로만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모음 관련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제4항의 붙임 제5항의 다만 1이랑 다만 2까지 그리고 의의 발음 4가지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